XSFM입니다. I, D, W, K. 그것은 알기 싫다 500회 금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노동에 대한 개념을 최대한 많이 바꾸기 위해서 전혜원 기자가 정말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삶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우리 방송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방송을 듣는 사람들은 참 딱해하고 힘들어하고 연대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 방송을 듣지 않은 분들은 전혀 그렇게 입감하지 못하는 존재들이 지금 여기에도 우글우글 합니다. 공부노동자죠. 빠지면 발도 잘 못 빼고 세상 물정도 어둡고 자기가 저임금인지도 모르는 공부노동자는 보통 평생 공부노동자가 됩니다. 그게 공부노동자의 가장 안타까운 지점입니다. 지금 소개해드릴 이분도 평생 공부노동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어떤 공부노동자는 그 알씨를 거치면 예능인도 됩니다. 이경영 문학인을 소개합니다. 양서를 만나는 시간 학회 문학관 문학인입니다. 언제 들어도 적응이 안 되는 OST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학인 이경혁입니다. 이렇게 선 게 두 번째죠, 제가. 3년 전 첫 번째 무대를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오늘과 무엇이 똑같은가, 무엇이 다른가를 좀 생각해 봤는데 지금도 여전히 두렵네요. 사람 앞에 선다는 건. 뭐 아까 잠깐 소개에도 나왔지만 저도 기본적으로는 이제 연구자, 공부 노동자라는 포지션으로 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자리가 만만하고 쉬운 자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지난 3년 첫 번째 공개 방송과 두 번째 공개 방송의 사이를 생각해 보면 저는 이제 대중 앞에 이름과 얼굴을 드러내서 먹고 사는 걸로 제 직업을 이야기하는 그런 변화가 있네요. 아마도 이제 학교에서 책이나 봐야 할 연구 노동자가 이렇게 된 이유에는 이 그할실이라는 방송이 꽤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처음에 나올 땐 그랬죠. 이거 뭐 지상파도 아니고 작은 데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옛말 틀린 게 하나도 없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듯이 점차 저는 여기에 익숙해지고 이제는 주업보다는 어디 나가서 얼굴과 목소리로 그냥 이경혁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좀 보시다시피 굉장히 자연스럽죠 이제. 그렇게 됐고 심지어 무슨 개그 팟캐스트에도 나가게 됐지요. 원게임넷 보세요. 새벽에 틀면 저 사람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가끔 그 생각을 합니다. 여길 처음에 거절했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나는 아마 조금 더 한가하게 살았을 거고 정말 지금보다 책을 더 많이 봤을 거고 뭔가 굵직굵직한 연구들을 더 뽑았겠지요. 그런데 이제 그 바닥은 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이제 게임 쪽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냥 게임 리뷰 뭐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좀 딱딱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사실 굉장히 진지한 사람인데 근데 이제 그런 얘기는 별로 인기는 없죠. 대체로 제가 그런 컨텐츠를 어디 들고 나가면 게임 커뮤니티에서 많이 쏟아지는 건 그렇습니다. 저것도 게임 갖고 선비질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연구자라는 포지션으로 어디 가서 앉아 있기도 좀 그렇습니다. 실제로 저는 그런 일을 많이 겪죠. 어디 아카데미 같은 자리에 가서 앉아 있다가 게임 연구하는데요. 그러면 피식하고 웃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아마 그냥 그런저런 삶을 살았다면, 방송에 나오지 않았다면 어디 가서 조용하게 작은 연구 영역 따면서 정말 조용히 살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많이 스탠스가 바뀌었지만 저는 여전히 스스로의 정체성을 좀 연구자로 두려고 해요. 아직도 의구심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자리에 나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적성에 맞는 사람인가? 늘 그런 고민들을 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오는 이유는 뭐랄까요? 그 연구자라는 자리, 소위 말해 몇몇 사람들만 돌려보는 논문과 보고서만으로 내가 생각하는 일들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좀 있는 거죠.
얼마 전에 한국의 한 게임 매체가 디아블로4 리뷰를 하면서 이런 멘트를 썼어요. 게임에 PC가 묻어서 온통 흑인 캐릭터만 나와서 게임이 어두컴컴하다라는 말을 대놓고 썼습니다. 이걸 넘어서려면 내가 논문을 써야 할까 아니면 어디 이런 데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해야 할까, 이런 고민들도 있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대중적으로 풀어낼 스피커가 아예 없다면 나라도 나가봐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분명히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두려워요. 사명감 이전에 저는 겁 많은 개인이니까요. 제가 하는 말들이 뭐 굉장히 정의롭고 옳아서 뭐 대중부터 지지를 받거나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이야기도 사실은 양심과 상업성 사이에 어딘가에서 계속 줄을 타고 있고, 저는 이런 관계 속에서 분명히 나는 언젠가 길을 잃을 것이다라는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잃음이 누군가로부터 비난받게 되면 어떡하지 같은 개인의 작은 고민을 늘 갖고 있죠. 제일 두려운 건 그거예요. 이런 소소한 명예욕에 사로잡혀서 결국 내가 그토록 싫어하던 괴물이 내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언제나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도 마이크를 잡은 이 손이 벌벌벌 떨리고 있죠. 그때가 되면 헬마우스가 소재로 쓰겠죠. 저희는 어떻게든 이득을 취할 것입니다. 그나마 여기를 또 서게 된 건 그런 건 있습니다. 1회도 느꼈는데 여기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저를 욕하기보단 그래도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사실은 좀 배웠고, 그래서 오늘은 1회보다 훨씬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와서 저와 그 알실이라는 두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너무 고마워요. 공개방송 후기엔 악플이 없어요. 첫 번째는 정말 그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냥 게임 얘기를 했죠. 하지만 저는 오늘 게임 얘기를 하지 않았죠. 두 번째 공개 방송은 제게 이 앞에 계신 청취자분들이 제게 던지는 그런 메시지와 함께였다는 의미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제 다음에 오실 분, 이거 마치 로얄 럼블 같죠? 계속 사람들이 막 줄줄이 들어왔다 나왔다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다른 방식을 생각했어요. 여기 골든벨처럼 다 앉혀놓고 발언권을 들어서 한 게 어떠냐. 하지만 우리 PD가 또 고집이 장난 아니죠. 그래서 다음 분을 제가 소개하고 들어갈 텐데요. 그건 전혜원한테 너무 불리해요. 답이 안 들리잖아. 아마 오늘 오신 청취자분들 포함해서도 가장 멀리서 오셨을 것 같다고 생각되는 분입니다. 저 멀리 남가주에서 오신 게스트 나성인 홍영우님을 소개하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먼 나라 이웃 동네 나성통신 홍영훈 나성인을 소개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거 하나만 하고 갈게요. 연기가 너무 심해가지고 하나도 안 찍히네요. 네. 안녕하세요. 홍영은 나성인입니다. 제가 2019년에 처음으로 등장을 해서 이제 4년간 패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 방송에 한번 꼭 나와야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나온 이후에 코로나 때문에 열리질 않아가지고 굉장히 아쉬웠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버킷리스트 중 하나가 지워진 날이고, 그래서 비행기를 13시간 타고 왔습니다. 네. 이게 무슨 다른 일을 붙이긴 붙이신 것 같은데 대충 알고는 있습니다. 정말 이거 하러 오셨어요? 30시간 전에 들어왔어요. 네. 이 그 주제를 뭘로 할까 했는데 PD님이 처음에 공개방송 나오는 패널들은 보통 나와 그 알실이라는 주제를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전에 잠시 이야기한 적 있긴 한 것 같은데 그냥 간단하게만 이야기하고 넘어가려 합니다. 저는 그 알실의 팬 출신입니다. 이제 원래 팬 출신이 뭐예요? 강성 지지자? 원래 래퍼로서 UMC님 팬이었다가 이제 팟캐스트도 듣기 시작해서 진짜 엄청난 팬으로 뭐
지금도 그렇지만 시작할 때부터 한 주도 빼놓지 않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주 용감하게 먼저 메일을 보냈어요. 이런 방송 하고 싶은데 저를 패널로 써주세요. 네, 근데 답은 없었고 1년 있다가 PD님이 저한테 페이스북으로 친구 추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너무 팬인 사람을 친구 추가를 하니까 막 말 걸 생각도 못 했는데 처음 메시지는 2년 후에 왔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방송을 해줄 수 있냐고 하셔서 당연히 출연할 수 있다 하고 처음 그래서 출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마포에서 떡볶이를 먹으면서 대면 미팅을 했는데 PD님은 이제 4.19 폭동,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LA 폭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고 하셨고 저는 신발 얘기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PD님도 뭐 오늘 아시겠지만 네, 신발 진짜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시사 교양에 맞는 얘기냐 이렇게 의구심을 표현하셨고, 근데 저는 확신이 있어서 원고를 보여드리게 돼서 이제 통과가 됐죠. 근데 그 이후로 저는 되게 고마운 게 많은 분들이 저를 좀 신발놈으로 기억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사실 그래서 오늘 무대 나올 때도 조금 부담이 있었어요. 제가 평소에 패셔너블하게 하고 다니는 사람이 아닌데 뭐 패션, 신발 이런 얘기하다가 공개적인 자리에 나오려니까 좀 긴장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항상 대체 신발을 왜 좋아하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거든요. 특히 엄마한테 10번 이상 받았는데 제가 볼 때 신발은 모든 재밌는 요소의 집합체 같아서 제가 좋아합니다. 뭐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패션, 마케팅, 역사 이 모든 게 충돌하는 지점에 제가 신발이 있다고 생각하고 신발 리셀가가 올라가면은 이게 왜 비싼지 알고 싶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스포츠 분야에 기반한 신발인지 어떤 연예인이 신었는지 미학적으로 패션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신은 신발도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조던이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출시한 운동화 에어 조던의 첫 번째 모델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시카고 불스에 새긴 빨간색과 검은색이 섞인 브레드라는 모델이고요. 이 모델은 NBA가 규정에 안 맞다는 이유로 금지를 시킨 신발이라고 해서 밴드라는 별명도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키에서 매 경기 $5,000의 벌금을 대납해주면서 신겼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물론 뭐 이게 사실 거짓말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했는데 마이클 조단이 신었다 금지당한 게 에어쉽이라는 모델이었고 뭐 제가 지금 신은 모델은 금지당한 적도 없고 전국 경기에서 거의 신은 적이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나이키에서는 이미 광고를 해버렸어요. 이 신발을 NBA는 금지를 해서 조던은 신을 수 없지만 당신은 신을 수 있다 이런 광고를 해서 이제 반항의 아이콘이 됐고 이 신발이 상징적인 모델로 남아있죠. 근데 한국에서는 이 신발이 상징적인 이유가 또 있습니다. 요새 트렌드하죠. 이제 슬램덩크 강백호가 이 신발을 신고 나오거든요. 슬램덩크에서 강백호가 신발 가게 주인 아저씨한테 뺐다시피 해서 작품의 후반부에 계속 신고 나옵니다. 요새 워낙 슬램덩크 유행이니까 저도 어렸을 때부터 참 좋아했거든요. 제가 30대 중반인데 또래에서는 이제 그 만화를 보면 안 될 정도로 안 보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히트했던 작품이었고 우리 세대 전에도 농구라는 스포츠가 인기가 있었다는 걸 알고 있지만 적어도 저에게 농구 열풍의 체감은 슬램덩크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맨날 친구들하고 점심시간에 농구하면 뭐 누가 서태웅이다 강백호다 막 이런 걸로 싸우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최근에 슬램덩크 열풍에 두근두근 했는데 미국에서 개봉을 하질 않아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인터넷에서 뭐 후기 뒤지고 막 시름시름 앓고 있었어요. 막 너무 보고 싶어서. 그런데 이제 그 중에 그렇게 검색을 하던 와중에 저한테 이상한 게 하나 발견됐습니다. 이거 뭐 사람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을 제가 띄워주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김재섭이라는 분이 있어요. 갑자기 무슨 얘기하나 싶으시겠죠. 국민의힘 소속으로 도봉구에서 선거 준비하시는 분인데 의원 아닙니다. 그냥 당협위원장. 근데 저랑 비슷한 나이대시고 슬램덩크 감명 받으셨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MBC 라디오에 나오셔서
본인이 강백호 신발을 신었다고 자랑하셨습니다. 보시죠. 네. 뭐 그럴듯합니다. 네. 자, 이렇게 본인이 신은 신발 자랑하고 계시죠. 조던 1턴입니다. 1986년에 마이클 조던이 처음 루키 시즌에 신고 나온 신발. 이제 검은색하고 빨간색이 이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그런 신발의 모델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보다 보면은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이거를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이제 눈치를 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영상을 한번, 다음 사진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이게 이 슬램덩크 만화에 나오는 거예요. 북산의 색이다. 빨강과 검정. 이게 이제 슬램덩크 보신 분들은 알고 이제 후일담 같이 나오는 이야기지만 사실은 이제 슬램덩크에 나오는 북산이라는 팀이 시카고 불스를 모델로 해서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강백호가 이제 사실은 데니스 로드맨과 비슷한 캐릭터다. 뭐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블랙과 레드를 합쳐서 브레드라고 부르는데 이 시카고 불스와 같이 북산 또한 빨간색과 검은색의 포인트이기 때문에 강백호가 이 신발을 신고 나옵니다. 그 여기 보면은 그 강백호한테 거의 공짜로 신발을 제 기억에 20엔인가를 받아요. 신발값으로. 그런 불쌍한 아저씨가 강백호한테 조던 1탄을 주면서 이게 북산의 색이다 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같은 신발처럼 보이시죠. 강백호 신발 신었다고 자랑할 만하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땡겨서 보시면은 다릅니다. 이제 김재섭 씨가 네. 자세히 보시죠. 저기 그 혀 부분에 로고가 보이시는데 저거는 점프맨 로고라고 하는 로고입니다. 이게 마이클 조던이 덩크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로고로 스포츠계에서 가장 유명한 로고 중 하나입니다. 근데 이게 바로 그가 위선자라는 증거입니다. 김재섭 당협위원장이요. 네. 점프맨 로고는 마이클 조던이 루키일 때 나오지 않은 로고였고 진짜 마이클 조던이 신던 신발을 보면은 혀 부분의 로고가 점프맨이 아니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흔히 아는 나이키의 로고 스우시라고 하죠. 이렇게 생긴 그게 들어갑니다. 한마디로 이거 오리지널 신발도 아니고 강백호가 신었던 신발도 아니란 겁니다. 네. 이런 게 팩트 체크죠. 저 같은 사람이나 아는 건데 네. 자세히 보지 않으면 차이를 못 느끼실 수도 있죠. 근데 마이클 조던과 강백호가 신었던 것은 조던 1탄 하이고 김재섭 씨가 자랑하는 건 미드입니다. 이게 전체 신발 모양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둘의 역사적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 리셀가, 되팔이하는 가격도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리셀 시세를 보죠. 네. 자, 이게 잘 안 보이실 텐데 하이는 100만 원, 네, 이제 미드는 18만 7천 원입니다. 네. 가격 거의 5배 차이 나죠. 이 거의 비슷한 신발인데 왜 이럴까? 상징성의 차이 때문입니다. 사실 보면은 그냥 발목 위에 1, 2cm가 더 있는 거예요. 미드에서 하이는. 실제로 신었을 때 정말 이거를 누가 신발을 벗겨서 이렇게 보지 않으면 잘 몰라요. 하지만 하이는 조던과 강백호가 신었던 신발이고 미드는 아닙니다. 이게 중요하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 기본적으로 이제 가짜 상징입니다. 이건 가짜 상징을 몸에 휘감으려는 거죠. 가짜 상징을 갖고 나와서 이제 자기 것인 양 자랑하는 정치인의 전형적인 태도죠. 네. 이 가짜 상징을 들고 나와서 이미지 메이킹 거짓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타격은 무엇일까 생각을 했는데 진짜를 보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100만 원. 이 신발이 바로 에어조단 1 하이 브레드입니다. 강백호 신었고 조단 신었던 모델과 같은 겁니다. 김재섭 씨 진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PD님 100만 원이라 그러셨는데 저는 당첨돼서 정가에 샀습니다. 네.
이제 저놈 또 신발 얘기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늘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제 가짜에 속지 않으려면 진짜를 알아본 눈이 있어야 하고, 네. 그리고 진짜를 아는 사람들이 가짜를 몰아내야 된다. 그게 농구와 하나에 불과한 일일지라도 라는 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성인이었습니다. 아스트랄 뉴스 기록실 뉴스 아카이브. 공개 방송입니다만 원래 하던 대로 뉴스 아카이브를 진행하겠습니다. 윤세민 에디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원래 이렇게 짠 해야 되는데 너무 자주 나왔죠, 제가. 저희도 예상이 없던 일이었어요. 4월 첫째 주의 뉴스 아카이브입니다. 일본은 4월에 새 학기가 시작된다고 하네요. 근데 일본에서는 초등학생의 가방에 이상한 전통이 있다고 해요. 바로 란도셀이라는 가방입니다. 아시는 분은 다 덕후죠. 이렇게 생긴 가방인데요, 짐작하시겠지만 원래는 군장에서 유래된 가방입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군용 가방을 본따서 만든 가방을 황태자한테 입학 선물로 줬는데 그게 기원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 비싸대요. 싼 게 30만 원이고 보통은 5, 60만 원, 비싼 건 100만 원을 훌쩍 넘어간다고 해요. 당연히 빈부격차를 한눈에 알아보게 하는 아이템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무겁대요. 이게 통짜 가죽으로 만들어져서 무겁다고 하고, 그래서 요즘에는 인조 가죽을 많이 사용한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평균적으로 무게가 1에서 2kg 정도라고 합니다. 가방만요. 근데 교과서와 준비물까지 나오면은 평균적으로 3에서 5kg, 고학년은 7kg까지 나간다고 해요. 이거를 초등학생들이 메고 다닌다는 거죠. 가방이 너무 무거워서 아이들이 어깨와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란도셀 증후군이라는 말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도 일본에서는 뭔가 초등학생은 란도셀이라는 인식이 있나 봐요. 그래서 입학 시즌에는 물건을 구할 수 없을 정도로 인기가 많고, 일부 학교는 교복처럼 지정된 란도셀이 있거나 혹은 란도셀만 매도록 정해놓은 학교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작년 4월에 봉사활동을 하던 대학생과 초등학생 6명이 한 가지 발명을 했습니다. 이 란도셀에 바퀴를 붙일 수 있는 발명품인데요, 란도셀에 산책을 합성해서 산포셀이라는 이름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 막대기와 손잡이를 란도셀에 붙일 수 있게 생긴 거고, 어느 란도셀에나 전부 다 장착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등에 맬 때는 그냥 손잡이를 접고 다시 등에 매면 돼요. 이걸 초등학생과 대학생들이 발명했다고 하는데, 이런 걸 발명했다는 기사가 뜨자 이 기사에 어른들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리고 그 댓글에 이 제품을 발명한 초등학생이 일일이 반박 댓글을 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건이 조금 유명해졌어요. 일명 산포셀 사건이라고도 불리는데, 댓글과 반박을 하나 보겠습니다. 참고로 번역은 국내 커뮤니티의 게시물 글을 참고했습니다. 먼저 어른의 댓글을 보죠. 무겁긴 하겠지만 편하게 만들면 근력 저하되어서 안 돼. 몸도 마음도 단련해야지. 분명히 누가 봐도 평생 스쿼트 한 번도 안 해본 놈이 쓴 댓글이죠. 이에 대한 아이의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등유통을 지금도 매일 짊어지고 다니는 어른이 있다면 납득하겠습니다. 혹시 등유통을 멀리 옮기는데 어른들은 다들 나약해지지 않도록 짊어지고 다니나요? 라고 답변을 했어요. 다음 질문 하나 볼까요? 란도셀은 뒤로 넘어졌을 때 머리를 부딪히지 않기 위해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꽤 많네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안 척하는 놈이죠. 이에 대한 아이의 답변을 보겠습니다. 애초에 란도셀이 무거우니까 뒤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안전하면 학교를 마친 뒤 쉬는 날에도 란도셀을 매지 않으면 밖에서 놀지 마라는 소리는 왜 안 해요? 솔직히 이거 생각 못 하시는 분들 여기 계시죠? 하나만 더 볼까요? 길이 전부 평평한 것도 아니고
계단도 있고 오르막길 내리막길도 있다. 아무리 생각해도 메고 다니는 게 편할 것 같은데? 그러자 아이는 그럴 때가 생기면 그냥 매면 되잖아요. 언제든지 그렇게 쓸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제대로 생각하고 반박하세요. 처음에 이걸 보고는 재미는 있었는데 당연히 이런 생각도 했어요. 저 댓글은 뭐지? 쟤들은 왜 저런 댓글을 달지?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나라에도 이런 댓글이 많잖아요. 왜 릴스에서 댓글창에서 싸우는 사람들 보죠. 우리는 영상 재밌게 봤는데 댓글에서 쓸데없는 걸로 싸우고 있잖아요. 늘 이상한 댓글들이 달려 있고 그런 걸 한참 보고 나면은 뭐랄까 인류애를 잃는다고 하죠. 왜들 저러지? 동물원 원숭이가 철창 밖을 보면서 쟤네는 왜 저러지? 하는 느낌 같아요. 옛날에 뉴스 아카이브나 기사 읽기에서도 다룬 적이 있는데 2년 전 이번 주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김정숙 옷값 논란 속 김건희 3만 원 슬리퍼 품절 대란. 이데일리의 2020년 4월 5일 기사입니다. 김경중 여사의 옷값 논란 제가 한번 짚어드렸지만 전부 가짜 뉴스였죠. 사실 그 옷이 얼마인지 아무도 못 찾았어요. 이렇게 김건희 여사의 검소함을 강조하더니 3개월 뒤에는 이렇게 변하죠. 6,200만 원 명품 목걸이 소화한 김건희 여사의 패션 외교. 저 목걸이는 나중에 재산에서 뭐 누락됐다 빌렸다 설왕설래가 있었죠. 네, 그게 저거예요. 네. 7월 4일 세계일보의 기사입니다. 이 관련의 이야기를 설맞이 기사 읽기에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었죠.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영부인이 명품을 착용하는 게 나쁜 게 아니고 그 태도 변화가 우스운 거라고요. 그런데 지지난주에는 이런 기사도 났습니다. 허영심 없다는 조민 재판 때 든 가방 얼마인지 봤더니 3월 17일 한경의 기사입니다. 참고로 가방은 100만 원도 안 해요. 지금까지 뭔가 글을 써서 발언을 한 인간 중에서 정상인 인간은 삼포세를 발명한 아이밖에 없죠. 지금 여기 오늘 방송 들으신 분 계세요? 몇 분 계시네요. 그래도 오늘 업로드된 방송에서는 우리가 챗 GPT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네, 예고 전 의원이 챗GPT와 삼행시 놀이를 합니다. 2016년 3월 마지막 주에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테이라는 인공지능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트윗 계정이에요. 딥러닝을 통해서 스스로 학습을 하고 이걸로 트위터의 유저들과 대화를 나눈다는 컨셉이었어요. 당연히 16시간 만에 급히 운영을 중단했어요. 이유는 당연하죠. 계정을 연 지 몇 시간 만에 테이가 인종차별, 홀로코스트 부정, 히틀러 찬양, 페미니스트 혐오 등을 쏟아냈습니다. 결국 마이크로소프트는 빠르게 운영을 중단했어요. 그리고 이후에도 몇 번이나 새 채팅 AI 봇을 만들어 내놓는 실험을 여러 번 시도하고 있고 지금도 가장 큰 걸음을 내딛고 있죠. 가장 최신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빙의 AI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여간 인간은 뭐만 나오면 무조건 이런 노력부터 하는 거예요. 어떻게 타락시킬까? 근데 이 기사를 보고 왠지 안도감이 들었어요. 얼마 전 애증의 정치클럽의 벨비 클럽장이 이민자 혐오, 인종차별은 어디나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당연한 소리를 듣고 그때 왠지 안도감이 들었어요. 왜냐면 바로 그 발언을 하실 때 제가 이민자 혐오 댓글을 읽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읽으면서 제가 받았던 스트레스가 좀 가시는 느낌이었어요. 아, 어디에나 있는 새끼구나. 어디에나 있는 인종차별이나 어느 나라를 가든지 댓글창은 엉망이고 AI가 나오면은 매번 AI를 타락시키고 싶어하는 유저들이 있고 아, 세상은 원래 이런 거구나. 옛날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깨달음이 되게 새삼스럽게 들었어요. 생각해보니까 되게 놀라운 거예요. 인류는 원래 DC였고 펜코였던 거예요. 고대도 중세도 근대도 현대도 인류는 늘 이따위였어요. 그죠? 우리가 타락한 후대인 게 아니었던 거예요. 선대도 비슷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파피루스에 글을 쓰려고 했던 이유는 페륜 글을 쓰려고. 그렇겠죠. 네. 근데 놀라운 거는
늘 그따위인 인류가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10년 전, 5년 전에 비해서 훨씬 발전한 논의를 하면서요. 저 삼포셀을 함께 발명한 대학생이 저 댓글 사건 이후로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우리는 전진해 나갈 것이라고 모두 믿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게임도 컨티뉴만 계속하면 어쨌든 결국 깨잖아요. 세상의 댓글은 원래 저 따위였고 사실 살면서 결과에 만족했던 선거도 몇 번 없었잖아요. 근데 늘 졌던 것 같은데 지금 어떤 국민의힘 어떤 정치인도 노태우 정신, 이회창 정신을 담겠다는 사람은 없어요. 다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담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바뀌고 발전했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지만 인류는 이따위인데 결국에는 바뀌는구나. 갑자기 그 확신에 기분이 좀 좋아지고 순간의 뉴스에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자리도 그래요. 세상을 못 바꾸는 15분이라고 타이틀을 달아놨는데 게스트들이 전부 나와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이야기만 하고 있잖아요. 누군가는 실패한 거죠. 4월 첫째 주의 뉴스 아카이브였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게스트들도 처음에 시작이 세상을 바꾸겠다고 시작을 한 게 아닐 거예요. 그냥 잘하는 거 혹은 해야 될 거 하고 싶은 걸 하고 있었는데 눈앞에 조그만 문제들이 보였겠죠. 아까 도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건 아닌데? 저건 틀렸는데? 하는 생각으로 시작한 일이 어느새 지금 이 자리까지 와 있었겠죠. 아마 제가 다음에 모실 분도 그렇게 시작을 하셨을 거예요. 저건 아닌데? 저 틀렸는데? 뭐라는 거야? 하고 시작을 했던 일이 어느새 한국에서 제일 유능한 팩트체커가 돼버린 거죠. 여러 가지 면에서 전혜원 기자의 정반대에 서 계신 분이에요. 일단 이놈이 나쁜 놈이라고 말해주고 시작하죠. 헬마우스입니다. 가짜 뉴스 확인 과정. 헬마우스 코너 팟캐스트 에디션. 이경빈 작가를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헬마우스입니다. 전혜원 기자님 말씀해 주셨는데 전혜원 기자님하고 이제 키도 정반대죠. 제가 헬마우스 코너 담당하고 있는 헬마우스고요. 좀 전에 이제 강연 듣는데 나성인 님이 이렇게 영역을 침범하시면 안 됩니다. 김재섭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팩트 체크를 하다니 다음에 내가 해야 되는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 미리 좀 이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제가 이제 어디 나가서 이제 제 소개를 할 때 헬마우스입니다라고 해야 되니까 지금도 얘기를 하면서 약간 좀 창피하거든요. 이게 내가 나이를 이제 43살 먹었는데 지금도 말이죠. 헬마우스입니다라고 방송에 소개를 하면 그 지상파 방송의 이제 엄근진한 진행자가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름이 헬마우스죠? 물론 이제 제가 이제 헬마우스 유튜브 채널을 시작한 지가 뭐 벌써 4년이 넘었고 본격적으로 뭐 정치평론, 시사평론 한다고 이제 방송에 나간 지도 3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그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좀 짜증이 나죠. 이거 불러놓고 내가 평소에 뭐 하는 사람인지 보지도 않았구나. 내가 유튜브 채널에서 그렇게 헬마우스라는 이름의 어떤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매번 마치 처음처럼 물어봅니다. 특히 정치인들은 말이에요. 지지난주에 방송 대기실에서 저랑 만났습니다. 그때도 물어봤어요. 왜 헬마우스예요? 물어봅니다. 예를 들면 뭐 이재호 장관 같은 분들 격주로 만나는데 맨날 물어봅니다. 짜증이 납니다. 이제 기억력을 이제 외주 주는 사람들이 이제 주로 이제 정치인들이거든요. 자기가 기억을 안 해요, 그 사람들은. 근데 어쨌든 그분들이 뭐 질문을 하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뭐 YTN에 나갔는데 YTN 진행자가
보니까 그럼 저는 이제 마치 실패한 개그를 설명하는 개그맨처럼 헬마우스라는 이름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해야 됩니다. 헬하고 이제 이 마우스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옥의 입이거든요, 이게. 대학교 때 말이죠. 제 친구들이 제 별명을 이렇게 붙여줬습니다. 무슨 조언을 구하려고 이제 후배들이 와서 선배, 미선이하고 잘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이제 저는 이제 한창 얘기를 들어준 다음에 결론이 비슷하거든요. 굉장히 냉정하고 어목하게 잘 안 될 것이다. 아니면 이제 연애가 흔들리는 친구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이 연애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잘 좀 어떻게 복구를 해보고 싶다. 그럼 저는 이제 항상 얘기를 해줍니다. 잘 안 될 것이다. 헤어져라. 그 비유 항상 해줬거든요. 야, 유리가 있어. 유리가 있는데 이렇게 주먹으로 탁 치잖아. 그럼 이제 금이 쩍쩍 갈 거 아니겠어? 네가 지금 해보려고 하는 거는 그 금에다가 셀로판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붙여보겠다는 거다. 어차피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된다. 라는 얘기를 해주던 인간이었기 때문에 애들이 저랑 상담하는 걸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저 선배한테 가면 해답을 얻는 게 아니라 짜증을 얻는다. 지옥의 주댕이다. 라고 해가지고 헬마우스, 지옥의 입. 이런 설명을 이제 매번 하려고 하면 이제 짜증이 나는 거죠. 아니, 이 뉴미디어 시대에 말이야. 유튜버의 예명을 뜻을 물어보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예의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를테면 뭐 유튜버, 먹방 유튜버 쯔양 뭐 이런 사람한테 그 이름의 기원이 뭡니까? 이거 누가 물어봅니까?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구독자가 700만인데 물어보는 게 의미가 없죠. 뭐 꽈뚜루비면 꽈뚜루비고 뭐 곽튜브면 곽튜브는 곽씨구나. 하여튼 원래 그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거든요. 야마다면은 뭐 야마다의 이름에 대해서 이제 물어봅니까? 뭐 야마가 산이고 뭐 전이 뭐 이거니까 뭐 이러면 산이랑 밭이 많은 동네에 살았구나 뭐 이런 거 물어보나요? 안 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간과하고 쓸데없는 질문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제가 짜증이 난다. 라는 얘기를 지금 이제 5분째 제가 떠들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짜증을 내는 거죠. 저 지옥에 주댕이 좀 다물었으면 이런 생각. 그래서 헬마우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이 얘기를 5분째 듣고 계시면서 저 새끼 또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저러는가. 저렇게 장광설을 늘어놓는 거 보니까 마치 내가 그것은 알기 싫다 헬마우스 코너의 일부 한 15분 정도를 듣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앞으로 1시간을 떠들겠구나. 1시간을 떠든 다음에 이제 서론 끝났다고 하겠구나. 앞으로 3부가 이어지겠구나. 이런 생각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이제 15분 안에 최대한 끝내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사실 처음 제가 이제 이 무대에 서는 건데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이제 고민이 좀 많았어요. 뭐 내가 솔직히 뭐 정은정 박사님처럼 내가 뭐 학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은정 박사 아니지 않아요? 박사 아니에요? 그럼 정은정은 빼겠습니다. 의도했나? 정재훈 약사처럼 제가 무슨 뭐 면허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분은 있어요. 있죠. 예, 다행입니다. 아니면 뭐 하다못해 조성주 소장님처럼 선거에 여러 번 떨어져 본 어떤 경험이 있다. 다 떨어졌죠. 제가 알아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직업적인 뭐 내가 잘하는 거, 나의 어떤 직업적인 장기, 그나마 쓸모 있다고 남들이 평가해 주는 그거를 여러분들하고 좀 공유를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정한 저의 이제 주제는 당신도 팩트 체커가 될 수 있답니다. 심지어 국가에서 여러분 양성 과정이 있습니다. 모르셨죠? 양성 과정이 있어요. 그 양성 과정을 제가 10분 안에 알려드립니다. 지금 앉아 계신 분들 표정이 잘 안 보이는데 굉장히 분위기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걸 내가 왜 해야 되느냐? 여기 내가 돈 주고 나와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있어야 되느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근데 말이에요, 여러분. 꼭 뭐가 되고 싶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저라고 말이에요. 헬마우스라는 이름으로 유튜브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수능을 2번이나 받겠습니까? 저 사람이 말이에요. 지금 팟캐스트를 10년째 운영하려고 이 래퍼를 시작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회사에 만족하세요? 그 회사에 다니려고 대학교 4년 동안 등록금을 때려 부었습니까? 아닐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지 간에 이 자리에 와 있는 어떤 우연히 여러분과 저를 이 자리에 이제 이끌어 왔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들도 저처럼 팩트 체커가 될 운명에 이끌려서 주말 소중한 시간을 여기에 와 있는 건지도 모른다 이거죠. 물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직업적으로 팩트 체커가 되라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기대도 안 합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 직업을 해보면서 느끼는 게 그래도 좀 알아두면 팩트 체킹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기술을 습득해서 알고 있으면 뭔가 이제 좀 도움이 될 때가 종종 있어요. 심지어 때로는 삶에 있어서의 어떤 태도라든지 세상 일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될 때가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술적 측면에서 여러분들하고 그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 거고, 그것은 알기 싫다라는 우리 팟캐스트 자체가 누군가가 2-3시간씩 떠드는 음성 매체를 같이 찾아서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주말에 티켓 끊어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공개방송,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이 이상한 사람들, 조금 특이한 사람들, 여러분 같은 사람들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세상 일에 좀 관심이 좀 많다,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런 분들한테 있어서는 어쩌면 사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는 데일리라이트 맥주 연무 같은 그런 존재, 누구나 팩트 체커가 되기, 강의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팩트 체커가 되기 위한 필수 요소, 첫 번째 요소는 이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짤이에요. 자, 이게 뭔 개소리야, 이 정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사실은 여기에 서 있게 된 게 결국 그걸 못 참아서거든요. 어떤 정치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에서는 말이죠, 시위대가 감히 폴리스 라인을 넘어서기만 하면 경찰이 다 총으로 쏴버린다. 국회의원이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뉴스 준비를 하다 그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황당합니까? 이런 개소리가 있냐 이거를. 근데 이런 개소리가 있냐라는 건 이제 보통 사람들의 일반적인 어떤 반응이고, 거기에서 멈추지 못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 개소리 하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근데 거기까지 가는 사람도 평범의 범주에 있어요. 저같이 이제 좀 이상한 애들은 그 사람한테 가서 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왜 말이 안 되는지 알아? 라고 꼭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상한 표정을 짓겠죠. 짜증을 내거나. 그러면 저는 이제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죠. 자, 봐봐, 내가 설명을 해줄게. 이렇게 가는 사람, 이렇게 가는 지옥의 주댕이 흐름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가면 팩트 체커가 될 수 있어요. 그게 뭔 개소리야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봐봐, 내가 설명을 해줄게. 여기까지 가면 여러분은 팩트 체커입니다. 뭐랄까요, 이제 이런 어떤 본능적인 감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가정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별로 도움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제 아내하고 이제 일화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자면, 결혼을 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저희는 집에서 이제 밥 먹으면 서로 이제 각자 할 일을 할 때가 많기 때문에 각자 트위터를 보고 있었어요. 타임라인이 전혀 다릅니다. 제 타임라인하고 아내의 타임라인하고 다른데, 그러다가 이제 흥미로운 일이 있으면 서로 이제 보여주잖아요. 보내주기도 하고 공유하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트위터 글 하나 이제 타임라인을 보여주는데, 보니까 이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일산 정발산역 사거리에 내가 서 있었는데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웬 까만 차가 하나 앞에 서더니 내 옆에 서 있던 어떤 여자분을 막 잡아 끌어가지고 차에 억지로 태우고 출발을 해버렸다. 이거 납치 아니냐. 걱정이 된다. 이런 트위터가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내가 굉장히 좀 긴장을 하면서 이거 큰일이다. 치안이 이렇게 안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럴 때 평화로운 가정을 위해서 현명하게 대처하는 남편이라면 단순한 반응을 해야 되죠. 헐, 대박. 모두가 평화롭게 끝날 수 있습니다. 야, 이거 어떡하냐? 이런 단순한 대응, 이러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불치병을 갖고 있어요. 참지 못합니다. 저는 헐, 대박을 해야 될 자리에 이렇게 얘기하죠. 좀 이상한데? 야, 이게 말이 되냐? 아니, 생각을 해봐. 한국의 경찰 행정이 그렇게 허술하지가 않아요. 아니, 정발산역이라는 거는 말이야, 하루에 유동인구가 3만 명이 넘는 동네란 말이야. 거기 옆에 라페스타도 있고 웨스턴돔도 있고 막 사람이 엄청 많이 돌아다녀. 근데 거기다가 CCTV도 엄청 많아요. 근데 거기서 그렇게 납치를 한다? 이게 이상한 일인데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여보, 생각을 해봐.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 납치 범죄가 그렇게 흔한 나라가 아니야. 이 국가 통계 포탈이라는 게 있어. 코시스에 들어가면 한국의 전 범죄와 관련된 통계가 있는데 인신매매 범죄가 비율이 제일 낮아요. 재작년에는 한 건도 없었다니까? 이런 얘기를 검색을 해서 이제 알려준단 말이에요, 제가. 그러면 이제 신혼인 아내 입장에서는 뒤통수를 치고 싶겠죠. 이 새끼가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 거야. 하지만 저는 저의 이런 어떤 본능적인 감각을 참지 못한다. 뭔가 이상하다. 이거 이상한 것 같다. 틀린 것 같다라는 그 생각, 그걸 밀고 나가는 정신이 있어야, 그래야 팩트 체커에 조금 다가갈 수 있다. 첫 번째 요소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한 가지 다소간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본능을 장착하게 되면
인간관계를 조금 잃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저는 이제 그게 뭔 개소리야를 아버지한테 시전을 했다가 절연을 당했거든요. 명절을 평화롭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인간관계를 조금 희생하고 진실을 찾는 정신, 이게 뭔 개소리야 정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자, 팩트 체크를 위한 필수 요소 두 번째, 편견을 갖자입니다. 편견을 갖자. 그것도 아주 강하게. 편견을 버리자가 아니에요. 편견을 겁나 세게 가져야 됩니다. 팩트 체크가 되려면.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으실 거예요. 심지어 웃지도 않아. 반응이 안 나와요. 저 무슨 말인지 모를 거야. 이게 뭐냐면 발화자,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아주 강한 편견을 갖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저 말을 딴 사람이 했으면 내가 넘어갈 수도 있는데 네가 하니까 못 넘어가겠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윤서인이 하는 말을 못 참아가지고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민주노총이 없었으면 대한민국은 벌써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달성을 했을 것이다. 그 얘기를 김무성이 합니다. 이걸 어떻게 믿어요? 김무성이 얘기를 하는데 안 되는 거거든. 내용은 몰라. 저게 실제로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아직 몰라요. 하지만 나는 이미 틀렸다고 판정을 내립니다. 끝난 거야. 저건 틀렸어. 저 말은 틀렸을 것이야. 자, 이거 예를 하나 봐가지고 잘 모르죠. 두 번째 예시. 자, 발화자가 윤석열입니다. 일본은 6개월이면 핵무장이 가능하다고 한다.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럼 윤석열이 얘기했잖아요. 틀렸겠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점점 쉬워지죠. 자, 보세요. 세 번째, 홍준표가 말합니다. 자, 영화 판도라를 보고, 재난 영화 하나 보고 문재인이가 탈원전을 결심을 했다라는 얘기를 홍준표가 합니다. 그럼 우리는 사실관계를 따져볼 필요가 없어요. 이미 틀렸어, 저 얘기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사람이 팩트 체크를 하잖아요. 실제로 이 얘기를 다 틀렸잖아요. 그럼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은 사실관계를 체크해 볼 필요 없이 정답을 맞춘 거예요. 얼마나 좋아. 효율적이죠. 근데 이게 우연히 때려 맞춘 게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그냥 홍준표, 윤석열, 김무성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냥 쟤네는 틀렸다고 생각했는데 나의 정파성이 우연히 어떤 정답의 길로 나를 인도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은 굉장히 효율적인 팩트체크의 기술을 사용한 겁니다. 이게 뭐냐? 발화자의 신뢰성에 대해서 기초 판단을 한 거예요. 굉장히 그럴듯한 말로 제가 포장을 해주고 있죠. 이게 꼭 정치의 영역만이 아니라 어느 분야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거는 굉장히 다른 말이 돼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나와서 코로나19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면 신뢰할 만한 말이 되지만 안철수 대표가 나와서 코로나19에 대해서 얘기하면 의심하고 싶어지잖아요. 심지어 윤서인이 나와서 코로나19 백신을 맞으면 소화장애가 생긴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믿습니까 그거를? 그렇기 때문에 출처에 대해서, 발화자에 대해서 편견을 갖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태도다. 그리고 추가로 그 말을 하면서 이 사람이 뭔가 이 근거를 들어요. 숫자를 막 얘기를 하고 그럴듯한 것 같지만 쟤는 헛소리를 원래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 헛소리의 근거라고 되는 것도 뭔가 출처가 좀 이상할 거다. 그런 편견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 김무성, 홍준표, 윤석열의 이제 근거는 보통 조선일보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조선일보에서 저 근거를 대줬겠지. 검색을 해볼 필요가 없어. 애초에 조선일보에서 대줬을 거라 그냥 의심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 맞습니다.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노련한 형사가 용의자를 추적하는 거랑 굉장히 비슷해요. 너는 마약을 했을 거야. 약을 하지 않으면 저런 말을 할 수가 없어. 홍준표가 약을 하고 무슨 말을 했다. 그러면 그 약을 누가 대줬을까? 조선일보가 대줬겠지. 적중률이 매우 높은 추적이에요. 여러분은 특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뭘로? 팩트체커로. 이게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시면 애초에 맞는 말은 팩트체킹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팩트체크하려고 시도하는 거는 그냥 바이트 낭비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팩트체크 일을 할 때 가장 좀 주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침에 아이템을 정할 때 틀린 말을 할 것 같은 사람은 찾아내는 겁니다. 그게 제일 힘든 일이에요. 이 일의 핵심이야. 그걸 못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독
맞는 말만 찾는 애들이 있어. 인턴으로 왔는데 3개월을 내가 가르쳤는데 계속 맞는 말 하는 사람만 찾아옵니다. 그럼 보내줘야 돼요. 재능이 없어. 대신에 저처럼 거의 감각적으로 본능적으로 틀린 말을 할 것 같은 사람을 찾아내는 사람한테 직업적인 기회가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저널리즘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어떤 수많은 소식들 중에서 어떤 소식을 내가 골라서 그 소식을 어떤 방식으로 다룰 거냐, 이거를 끊임없이 결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쏟아지는 정치인들의 말들이 있고요, 이슈가 있고, 그것들 중에서 어떤 걸 우리의 오늘 보도 대상으로 삼을지 그걸 고르는 과정. 그렇기 때문에 대상에 대한 편견과 그걸 추적하는 그 과정은 압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 오늘 저녁에 뉴스를 실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손석희 사장한테 안 올라올 수가 있어요, 제가. 그걸 위해서 압축하는 과정을 위해서 편견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마지막으로 되게 쉽죠. 이제 2가지 했는데 사실 어려운 게 없이 마음 가는 대로 하면 된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조건, 팩트 체커가 되려면 이게 꼭 필요하다. 시간이 많아야 됩니다. 지금 긍정의 박수를 치려고 하는 사람은 있었어요. 당신입니다. 내가 찾는 인재. 자,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앞에 일단 그 대상을 골랐고 그 대상의 헛소리의 출처도 대충 짐작은 돼요. 근데 우리한테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걸 이제 보도로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면 어쨌든 그거를 찾아가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얘가 조선일보에서 가져왔겠지라는 과정을 찾아가는 거. 그러면 그 조선일보의 헛소리 칼럼은 저 원 데이터를 도대체 어디서 뽑아왔을까? 저 분명히 개소리인데 어디서 뽑아왔을까를 검색해 보다 보면 이제 보통은 조선일보의 원출처가 이제 한국경제연구원이 나오죠. 한국경제연구원 뭔지 몰라가지고 못 듣잖아요. 전경련의 꼬북입니다. 분명히 뭔가 이상할 거 아니에요. 이상할 거야. 이럴 때면 이제 작년에 제가 했던 아주 손쉬운 팩트 체크 중에 그런 거 있습니다. 청와대를 개방하면 청와대 개방의 경제 효과가 2천억 원이다. 2천억 원. 근데 지금까지 드러난 걸로는 옮기는 데 드는 비용이 2천억이 들었죠, 지금. 내년에 새로 2,500억이 든대요. 하여튼 그거는 우리가 육감적으로 알잖아요. 대통령이나 혹은 윤석열 대통령실이 나와서 청와대 개방을 하면 2천억의 경제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건 개소리인데 저 출처는 어딜까? 찾아갈 필요도 없이 조선일보죠. 조선일보는 그 데이터를 어디서 가져왔지? 한국경제연구원입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여러분도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지금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경제효과 2천억. 거기 떡하니 나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걸 반박하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심지어 반박하는 과정도 여러분이 열심히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보통 참여연대 홈페이지 같은 데 가면 박사님들이 나는 없는 학위를 가지신 분들이 이미 반박을 해놨습니다. 대충 이런 얘기들은 보통 돌고 돌기 때문에 한 3, 4년 전쯤에 박근혜 때 누가 했어요. 그거를 반박해놓은 자료까지 심지어 있어요. 아주 쉽죠. 그럼 우리 3가지만 있으면 되잖아. 대상을 고르고 그 사람의 원출처를 따라가고 거기에 쏟을 수 있는 시간만 있으면 됩니다. 이 바이트 대낭비의 시대에 얼마나 쉽습니까? 내가 찾는 자료, 내가 찾는 그 검증이라는 거는 언젠가 누군가 어디에선가 이미 했을 가능성이 높다. 심지어 말이죠, 저는 그걸 찾아가다 보면 내가 팩트 체크했던 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도 까먹었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몇 번 정도만 길을 잘못 들 수 있는 그런 낭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여유가 있다면 여러분들도 멍청이들한테 더 이상 사기질을 당하지 않는다. 놀아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혹시나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는 분들 중에서 그런 과정을 심지어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이게 재밌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축하드립니다. 저하고 이제 동종업계에 근무하실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신 겁니다. 이게 팩트 체커가 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지만 그래서 사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뉴스와 언론 보도에 이제 불신을 가지고 있는데 자꾸 나를 속이려 든다고 하는 어떤 위기감을 기본적으로 가지신 분들 많으세요. 근데 사기꾼들이라는 거는 남을 완전히 속여가지고 생각의 방향을 정반대로 바꾸는 게 아닙니다. 애초에 속을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한테 접근을 해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편향성에 맞춰가지고 사실은 애초부터 나는 그 얘기를 듣고 싶었어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들려주면서 그냥 끌어당길 뿐이죠.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애초에 걔들한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팩트체크가 가능하다는 거, 누구나 팩트체커가 될 수 있다는 거는 속지 않고 뉴스를 볼 수 있는 아주 쉬운 길을 의미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지금까지 제가 한창 떠들었지만
이런 모든 게 다 귀찮다. 그냥 누군가 대신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한테 이제 소개시켜드리는 저희 이제 전통적인 방법은 외주죠, 외주. 한국 대기업들이 좋아하는 거, 그리고 한국 방송사도 좋아하는 거. 외주. 누구한테 외주를 주면 좋으냐? 지상파의 메인 뉴스를 정주행하시는 거를 이제 저는 보통 권장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상파 방송 뉴스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기준을 준수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괜찮은 것들을 픽해서 뉴스를 만듭니다. 생각보다 넓은 범주를 다루고 생각보다 많은 기사를 다루고 생각보다 깊이 있게 다루는 뉴스들이 많고요. 뭐 걸러야 되는 것들도 있긴 하지만 뭐 10개 봐가지고 한두 개 정도는 우리가 이제 오차 범위 내에서 허용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왜냐? 뉴스를 만드는 지상파 방송사의 직원이라는 사람들이 최고 수준으로 훈련받은 인력들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업력이 쌓여서 만들어진 데스크들 그 데스크들의 데스킹을 거쳐서 이 날카롭게 벼려진 정보를 짧게 요약해서 전달하는 게 그 뉴스들의 목표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지상파 메인 뉴스만 따라가 주더라도 웬만한 시사평론가들보다 이제 폭넓은 뉴스 팔로우업이 가능합니다. 시사평론가들도 지상파 뉴스 잘 안 보거든요. 저도 그렇긴 한데 어쨌거나 그 방송사에 들어가는 인력부터 자금 그리고 뭐 막대한 어떤 공용 비용들이 다 우리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것들, 우리 사회의 자원을 사용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뉴스의 힘을 많이 이용들을 해보시면 좋겠다. 바쁘시면 시간을 충분히 들일 여유가 없다면 그거라도 챙겨 보시면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그것은 알기 싫다 헬마우스 코너의 호스트가 드리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뻔뻔한 거 아니냐. 3시간씩 떠드는 인간이 네가 감히 효율성과 시간 아끼기를 얘기한다는 거냐. 이해합니다. 제가 그런 짓을 많이 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널 한 명이 진행자 둘이랑 3시간씩 떠드는 방송 팟캐스트 아니면 이제는 어디 가서 만나기도 쉽지 않습니다. 모든 게 다 이제 빠르게 어딘가로 수렴되어가는 이 시대에 그 어떤 매체보다도 느리고 성실하게 정보를 전달하는 팟캐스트라는 올드 미디어의 세계가 됐죠. 이 올드 미디어 생태계에서 그래도 그것을 알기 싫다가 500회나 이어져 온 이유와 소명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분이 매달 3시간씩 시간을 들여가지고 제 방송을 들어주시는 덕분에 저는 어쨌든 힘을 내가지고 10시간을 쥐어짜내서 12,000자짜리 원고를 씁니다. 대표는 싫어합니다. 어쨌든 왜 그러느냐? 여러분이 들어주시기 때문이고 또 이 세상의 그 수많은 구라쟁이들한테 지고 싶지 않다는 그 오기 그리고 여러분들도 가능하면 지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하는 데까지 최대한 같이 한번 들이파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비 작가는 4월에 다시 만나 뵙겠고요. 저는 여기서 물러갑니다. 내일 이 시간 그리고 여기에서 10분 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